핵 개발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전력을 생산할 것이다.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좋겠냐고 그러면 한 70%는 가져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그래서 핵을 만든다면 모든 나라가 핵을 동시에 다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이란 시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한 세대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거든요. 뭐 예전처럼 한 2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과 러시아가 그렇게 가까운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가깝게 된 일은 최근으로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한 이후부터입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다시 가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쪽으로 나가기 어려운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고, 특별히 군사적인 관계가 그렇고요. 지금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본다면 앞으로 이게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러시아와 이란이 이 지역에서 협력하면서 외부의 공격이나 도전을 막아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죠. 다만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또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가 반드시 미국에 대적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란으로서는 보험을 많이 들어놓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란 편을 드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란의 처지에서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절대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동 내에서 발판을 더 굳히고 이란은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외부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 봉쇄 전략을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중국 봉쇄가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들마다 차이가 있고 행정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일 텐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소리가 많이 나게 떠들썩하게 하는 편이죠. 중동에서 미국에 더 이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은 또 원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국을 제어하는 것이 중동 정책에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무역이라든지 중국과 협력하는 아랍이나 이란이 좀 더 중국과 손을 좀 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이스라엘과의 친한 우정의 관계를 절대 포기할 마음은 없는 나라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 핵을 막으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그게 약간 귀를 닫고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 무력을 쓰고 싶어 하는 네탄야후 총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협상 우선으로 가고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뭐 이란을 없애겠다, 무력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고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협정을 통해서 이란의 핵 무기를 막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번영하기를 바라는데 절대 핵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핵 협정만 잘 되면 중동에서 우리 파티를 한번 하자, 파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날렸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미 미국은 중동이 아니더라도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셰일 에너지 생산으로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국가입니다. 2011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고 2018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에너지는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상태고 다만 만일에 대비
합의해서 중동에 있는 에너지에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에너지가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 석유 확인 매장량의 거의 55.5%가 중동에 묻혀 있고, 가스 확인 매장량의 거의 40%가 중동에 묻혀 있거든요. 따라서 이쪽 지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계속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란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핵을 갖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예, 갖겠다는 말한 적은 없고, 이란의 정확한 입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핵 개발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전력을 생산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진 않는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 대량 살상 무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은 절대 그걸 믿지는 않죠. 이란은 우리는 핵을 만들 마음이 없고, 우리가 만약에 핵을 만들면 다른 나라도 다 만들 텐데 그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절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란이 핵을 만든다라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핵을 만드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은 사실은 핵 도면의 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갖면 주변 국가들이 다 갖고 싶고 하겠죠. 특히 모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핵을 갖는다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단순히 중동을 넘어서서도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도민 현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핵 질서 잡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기존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외에는 핵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미국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수준을 낮춰서 동결하는 건지 프로그램을, 아니면 아예 핵을 제거하는 건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현재까지는 보면은 제거라기보다는 핵 능력을 평화적인 핵 개발 정도, 그러니까 즉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2015년에 핵 협정할 때 우라늄 농축을 3.67%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수준에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 핵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도 맞대응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좋겠냐 그러면 한 70%는 가져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핵을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국제사회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핵을 하나 갖겠다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경제 생활이 피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만약에 경제 제재가 굉장히 극심하게 들어오는데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3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핵 개발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핵 개발, 그냥 북한 핵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핵을 현재 만들기 어려우니까 핵무기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거겠죠.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서 거의 핵 수준으로 되는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것은, 그거는 뭐 핵 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책이고요. 이란이 그래서 핵을 만든다면 모든 나라가 핵을 동시에 다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국제사회는 핵을 만들 거라고 자꾸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설령 그런 상황이 정말 최악이 돼서 이란이 핵을 만든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핵을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럼 국제사회가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죠. 우리는 뭐 재래식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가스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열이나 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100% 생산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뭐 잘해봤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아니면 외국과 공동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는 어차피 자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개발을 다른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면서 석유는 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석유 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 중에서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제일 높아요. GDP 대비 우리가 거의 독일의 3배, 4배, 거의 4배 되고요. 일본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석유 가공 제품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는데 뭐 자원이 없더라도 그동안 해왔듯이 이제 재생에너지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과 재생에너지도 중동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 세계가 아마도 최소 20, 30년 내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만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석유, 가스 에너지를 거의 60%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럼 나머지 한 3, 40%의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바꿔가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노력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살펴봐야겠죠.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 대략 한 274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70kg 정도 되면요, 핵탄두죠. 그래서 핵탄두를 6개 제조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국가를 핵문턱 국가. 그래서 거의 문턱에 와 있다. 발만 내디디면 바로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핵 문턱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2달만 마음 먹고 농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핵 활동을 한다면 바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사 어떤 정보기관이 이란이 이 핵탄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막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핵탄두를 갖게 된다면 그 파장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후 이란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새로운 제재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이제 소위 우리가 불러서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고 좀 부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경제 제재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협상 못 한다.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이미 선거 중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도 핵협상을 원한다. 우리도 원한다. 양측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파구가 없는 것이고,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죠.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압박을 한다든지, 본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정을 할 때 말이죠. 이미 깎을 것을 예상하고, 특히 아랍 지역에 가면 상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스탄불에 가서 빅바자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어떤 그 유명한 카이로에 있는 가장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는 한 할릴리 이런 데 가시면 처음에 아주 높은 가격을 불러요. 그 다음에 점차 50% 이상 그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이제 양면 압박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는 협상을 하고 싶죠. 이란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협상이 절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란, 우리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애국심이 있는데, 그냥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바뀌더니 그냥 시킨 대로 다 한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권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도 어떤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활동, 핵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삐를 주지 않겠다.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도 핵 개발을 더 할 수 있다. 물론 핵탄두를 아예 만들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미국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자, IAEA, 그래서 국제원자력 기구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IAEA 의장입니다. 예, IAEA. 이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핵 보고서를, 이란에 대한 핵 보고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핵 활동 보고서.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도 그로시 IAEA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아, 이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계속해서 이란을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IAEA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럽도 있죠. 자, 그래서 IAEA로서는 미국과 유럽, 이란의 핵 관련해서 관련 당사국들과 이해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 특히 IAEA 같은 기구는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IAEA가 핵 사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IAEA가 이란에 대한 어떤 보고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밀착히 이제 공조하면서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뢰가 없다는 말씀은 이란이 아무리 우리는 핵탄두, 즉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이미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의 핵 개발, 핵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핵 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2002년부터 즉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보도가 국제사회에 났을 때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란의 핵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 차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다, 공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이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이스라엘 내의 군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계속 떠오르고 수면에서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본토 공격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한 10월쯤이었나요?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의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재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로서는 절호의 기회죠. 본인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가장 친이스라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만약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조건이 너무 좋다. 이란이 지금 방공망이 무력화됐고 트럼프가 왔지만, 그럼 이란이 섣불리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란의 핵시설이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역에 퍼져 있고 이 모든 시설을 다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설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중요한 핵시설 3-4개 정도를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란의 핵 개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데 겨우 최대한 1년, 2년 늦춘다고 해봐야 어차피 2년 지나면 이란은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사실 미미하다. 그렇죠? 비용 대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왜 이스라엘이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국제 정세 아니면 이당 핵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그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호전성을 가진 아주 호전적이야. 이란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 국가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공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이란의 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 득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너지 대란이 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원유와 가스 70% 이상을 거의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거의 최악의 파국입니다. 그러면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되는 이란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중동에는 다양한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 우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 해도 이란 핵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핵협상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요, 제 손의 결과는 핵협상이 잘 돼서 미국과 이란 간에 새로운 핵협정이 타결되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가 원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했죠. 그것은 이제 JCPOA라고 해서 이란 핵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2018년 탈퇴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가 만든 협정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란 핵 개발을 막기에는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들어서 본인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이 체결해 놓은 협정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핵협정을 잘 준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본인의 성과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했던 것이고 그래서 상황을 지금 악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만든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아주 강경한 자세에서 핵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란에게 좀 제스처를 보이면서 핵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서는 핵협정이 타결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핵협정 타결되면요. 안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문제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이란은 여전히 아직 인프라라든지 플랜트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 하나가 우리한테 열릴 수 있습니다. 핵협정이 타결되면 이란 제재가 완화되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삼성 좋아하고요. LG, 우리 가전제품, 핸드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만 잘 풀린다면 이란이 하나의 돌파구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확전은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즉
결국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실패한다는 거죠. 미국과 즉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남은 옵션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남은 옵션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트럼프가 그냥 이란 핵문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놔둔다. 현상 유지하고 중국에 집중한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한다. 그거고요. 그럼 나머지 3년을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그냥 가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대안은요, 군사적 수단이에요. 군사적 수단을 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한다는 것이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하겠죠.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러시아가 지금 이란과 아주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란이 러시아를, 푸틴을 너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드론을 줘서요, 거의 뭐 전세를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스크바에 이란산 드론 생산 공장을 만들 정도로 이란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밀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뭐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도 어떤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하면서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뭐 탄도미사일 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을 날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또 한 가지로는 홍해가 세계 상선이 왕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홍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미 해군이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동맹국 해군들이 가서 후티 반군이 이런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티 반군이 이란에 지원을 받는 세력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기에는 안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고, 잘못하면 대규모 전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규모 공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24년 1월부터 미국과 영국이 직접 예멘 본토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이 참여 중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자꾸 이제 후티 쪽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자폭 드론을 날려서 해방을 하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대규모 공습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 강화되는데, 최근에는 이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그 세계 최대의 그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폭탄이 하나 있거든요. GB-57이라고. 이런 것들도 지금 대규모로 후티 반군 공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습을 받다 보니까 후티 반군 쪽도 여러 가지 체제 유지에 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휴전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전에 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상선들이 홍해를 우회해서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배에 대한 파괴도 있지만 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회를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박 그 운송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굉장히 큰 국토 면적을 자랑하지만 미국은 바다로 일어서서 성공한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해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해양 전략의 핵심이 뭐냐, 홍해와 같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중동 지역에 많은 미 해군의 전투함들이 나가 있어요. 항공모함들도 나가 있고,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민간 선박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그동안 사실 미 해군이 많이 보장을 해왔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만약 휴전에 정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홍해를 지나다니는 이제 국제 상선들의 숫자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겠죠. 후티 반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하마스라든가 이런 팔레스타인을 후티 반군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같은 일종의 일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마스도 사실 보면 이란이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저렇게 후티 반군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녹화하기 며칠 전에도 대규모 공습을 또 진행했고, 심지어 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민간 공항까지도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폭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휴전을 한다 그래도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면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에 대한 양측의 그런 공격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해를 인접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이런 해상 운송으로 국가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런 양국 간의, 그러니까 후티와 지금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중동 국가들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해를 접한 국가들이라든가 홍해를 접한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 오만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걸로 보여지고, 때문에 후티 반군과 미국을 중재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이끌어낸 게 오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그렇다면 만약에 또 후티 반군과 미국 간에 또 긴장이 고조된다면 오만 정부가 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 해상 물류 체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다만 지금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중동의 일종의 절반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후티 반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긴장의 수위가 좀 낮아지긴 하지만 아주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게, 과거 같았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 가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국제 경제 자체가 상황이 딱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다행히 지금 이 석유값은 오르지 않는 게 천만다행으로 여겨지는데, 어쩌면 향후에는 이런 석유 가격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도 당장 이제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경유 가격 같은 게 오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동 정세에 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전 합의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일 수도 있다. 지금 후티 반군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중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보면 친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후에 미국의 또 추가적인 공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후티 반군이 거기에 또 대응해서 또 홍해 선박들을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합의는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국제란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죠. 관심 없으면 잘 안 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이제 관세 전쟁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러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 이제 6월 3일날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이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짓겠습니다.